신경계와 관련된 에너지 대사 질환 및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이런 섭식행동과 관련된 인지, 감정, 결정의 기전을 이해하는 거고, 이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대사 질환들, 비만, 섭식장애, 당뇨 등에 대한 병태 생리 진단 치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이번 수업을 듣는 동안, 둘째로는 나중에 더 공부할 수 있는 추가 자료들을 이 안에 있는 것을 천천히 살펴볼 수 있게 제공만 하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연구나 아니면 환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넣었습니다. 저희 개인 연구실의 사례도 있고, 현재 학계의 여러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점들은 이런 내용들이 아직 교과서적으로 다 정해진 게 아니라 각자 여러 연구자들이 또 저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저의 개인적 의견이나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인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모든 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의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현대인들은 암으로 죽지 않으면 대부분 심뇌혈관 질환을 죽습니다. 이게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대사적인 문제고, 이 대사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은 우리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 때문이고, 우리의 이런 일상생활 습관들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약이나 심리치료 방법 혹은 식습관, 운동습관 치료 방법을 개발한다면 아주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여기 관련해서 특히 우리는 섭식행동, 폭식이나 너무 간식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섭식행동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또 체형인지 장애나 이런 것들이 현재 현대인들을 크게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들을 만들고, 이것이 심혈관 질환을 만든다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이나 심리치료나 생활습관 치료를 개발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돼서 근본적으로 대사질환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런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아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는 기전들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질환들, 세 번째는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기전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기전으로 동기, 모티베이션, 우리가 왜 무엇을 하는가, 우리 행동을 결정한 요소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기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영상인데요. 이 동물들은 지금 이 포유류 동물들이 지금 어떤 배를 누르는 행동을 아주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를 눌러야겠다. 배를 누르면 아주 무엇을 갖다 줄지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열심히 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받아 먹고 또 배를 누르고 음식을 받아 먹고, 네, 이런 아주 높은 동기가 돼 있는, 지금 눈빛도 반짝반짝하죠. 매우 좀 더 나올 세일런트한 그런 아주 선명하게 의식이 끼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매우 매우 의지가 없는, 동기가 낮은, 욕구가 없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욕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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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상황에 대한 이런 웃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욕구란 무엇일까? 우리 동기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지가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위를 의지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소설에서는 고통, 회피, 쾌락 추구가 가장 중요한 시동장치, 우리 어떤 동기를 만드는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동기와 우리의 그 행동에 대한 의지와 힘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또 거슬러 생각해보면 모든 동물들은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자손을 낳지 않는 동물들은 다 진화적으로 셀렉션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손을 낳는 그런 형질, 그런 특징, 그런 기능을 가진,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종류만 계속 선택이 되어 왔죠. 다양한 돌연변이들 중에서 자식을 제일 잘 낳는 그런 돌연변이들만 채택이 되어 왔습니다. 자식을 잘 낳으려면 에너지를 모아야 되고 안전을 지켜야 되고, 다음에 짝짓기를 잘 해서 종족 번성을 잘 해야 됩니다. 번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할 동물들이 선택이 됐는데, 각 동물들은 이런 걸 어떻게
잘 이 세 개의 주요 가치들, 3 core value 가치를 잘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 한 개의 동물, 파란 동굴이 있고 빨간 동굴이 있다 그러면 만약 파란 동굴은 이 세 가지 가치가 높은 동굴이고 빨간 동굴은 세 가지 가치가 낮은 동굴이라면 이 동물은 둘 중에 파란 동굴은 더 다가가고 빨간 동물은 피하려는 그런 힘이, 동기와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욕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하여 이제 쾌락과 고통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결국 쾌락이라는 것이 발생됨으로써 이 동물에게 이쪽으로 하는 것이 파란 동굴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어떤 장치가 되겠죠. 쾌락이라는 시동장치. 다음 고통이라는 시동장치가 고통을 막 느낌으로써 여기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시동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미 이 동굴에 도달했을 때, 도달해서 이런 경험한 다음에 느끼는 쾌락과 고통만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여기를 향해 가기 어렵습니다.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쾌락을 느끼기 전에 어떤 파란 동굴만 보기만 해도 느끼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이미 고통을 느끼기 전에 고통을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라는 fear라는 이런 시동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쾌락 그리고 이걸 위한 두려움과 갈망이라는 시동장치 필요하고 점점 고등포유류가 될수록 더 다양한 감정들이 이를 더 잘 효과적으로 만들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쾌락, 특히 먹는 쾌락, 먹었을 때 느끼는 쾌락, 먹는 것에 대한 갈망, 다음에 배고픔이라는 고통, 다음에 배고플까 봐에 대한 두려움을 뇌가 어떻게 만들고 있을지가 이제 저나 몇몇 연구자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비만을 살펴보면 현대 비만은 대부분 이런 유전적 질환보다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10만 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비만과 대사질이 엄청 늘었는데 그 이유에는 환경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더 먹게 만들고 더 찌게 만들까에 대한 이제 아주 기초적인 신경 기전들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기전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로 베일런스란 말이 있고 또 이런 좀 있어 나오는 세일런스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일런스부터 살펴보면은 베일런스가 이제 이거는 감정 가라고 해서 어떤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긍정적인 요소냐 부정적인 요소냐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긍정적인 감정 쾌락 같은 걸 느끼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 seeking을 하게 되는 이런 외부적인 요소로 이어진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1960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걸 보게 되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러니까 세일런스란 말이 좀 나오는데요. 이제 중요하냐, 얼마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냐 뭐 이런 건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보고 만약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좋아서 중요하냐 나빠서 중요하냐 그래서 2단계로 yes no yes no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심하게 별로 베일런스 측면에서도 쾌락적이지도 고통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별로 세일런트하지도 않은 이런 요소와 함께 요소가 있는가 반면 아주 좋기 때문에 아주 세일런트하거나 아주 나쁘기 때문에 세일런트한 이런 중요한 이렇게 두 개의 스펙트럼 축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다라고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이 리뷰를 아주 존경하고 이 강훈구 교수님의 설명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문구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말을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글이 많이 이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훈 교수님 세일런스를 심리적 중요성이라고 번역하셨고 좀 매우 적절한 번역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체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배고플 때 먹거나 목마를 때 물을 마시거나 이런 생존적 합성을 향상시키는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네, 그래서 이런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쾌감 자극은 세일런스함을 갖는다. 근데 쾌감, 플레저와 세일런스는 신경세뇌적으로 구분될 수 있고 실험동물에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쾌감 자극에 대한 개체의 반응이 자동적 반사적 행동으로 학습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흰쥐에게 관을 설치해서 설탕물 또는
퀸이 쓴맛을 내는 걸 줄였을 때 관찰하는 행동이 서로 달라서 단맛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쓴맛에 대해서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쾌감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측정할 수 있지만 세일런스, 심지어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극을 추구한 의도적, 도구적, 그러니까 행동에 대하여 측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인센티브 세일런스, 그래서 이걸 자극 현저성이라고 또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갈망과 관련돼서, 이제 원래 아까 심심한, 그 동기가 없는 고양이처럼 사는 재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멍하게 있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이제 자극 현저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세일런스가 아까 그 심적 중요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성이 특히, 인센티브하게, 어, 뭔가 더 좋은 거에 대해서 이런 현저성이 나타나는, 그래서 술 마실 때만 게임할 때만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고, 그래서 갈망으로 뭐뭘 하고 싶다, 술 마시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뭐 이런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많이 더 폭넓게 나쁜 쪽까지 합치면은 aversive salience와 incentive salience, 그러니까 나쁜 것을 피하고자 하는 거, 어떤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모티베이셔널 세일런스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기적인 역할을 하는 세일런스의 두 개 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기적인 이런 세일런스가 생기면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적 행동, 그다음에 완료적 행동, 에피서티브 행동과 컨수머터리 행동 단계로 나눠서 제시해 주셨고, 저도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적, 그러니까 이걸 어떤 스킹하는 단계, 추구하는 단계와 이제 완료적, 이거를 이제 다 얻게 되는. 그래서 쾌감은 이제 보상물을 획득해서 사용한 결과로서 이제 이미 다 보상물을 가까이 다가가서 얻는 과정에서 나오는 반응이고, 라이킹, 이제 쾌락과 더 관계된다고 하고 있고, 반면에 그 리뷰에서는 세일런스, 어떤 그 아까 그 중요성, 심리적 중요성은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욕망적, 이런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유발과 요인이 돼서 어떤 wanting, craving과 관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욕망적인 단계, seeking하는 단계와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그 획득하는 단계, 이 두 단계로 나눠서 연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 시킹 단계와 컨섬션 단계를 나눠서 한 연구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쥐가 여기 자기 숨대 숨어 있다가 이렇게 여기 끝에 먹을 게 있는 걸 이미 오랫동안 학습해서 알고 있습니다. 뛰어가는 시킹 단계와 이제 시킹이 시작돼서 시킹을 가서 그다음에 이제 먹는 데까지 도달을 하는 요 시킹하는 걸어가는 단계와 돌아가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컨수머터리 페이즈가 시작이 돼서 이제 획득하는 단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획득하는 단계에 올라가는 신경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추구하는 단계, seeking하는 단계, 찾아가는 단계에 올라가는 신경이 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요 시기는 올라가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더 음식을 안 주는 트라이를 더하면은 이 seeking 신경이 이렇게 되는 거와 반면 이제 consumption, consumatory 그 페이즈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걸 두 개 구분하기에 되게 좋은 실험적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신경을 여러 단일 신경 세포들을 관찰하는 미니스코프 신경을 했더니 이렇게 뛰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활성화되고, 다음에 음식을 획득하는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초록색 신경은 활성이 약해지고 보라색 신경이 켜지는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실험에서는 이번에는 또 똑같이 시킹할 때는 아까 시킹 신경 똑같은 초록색 신경들이 켜지지만 이번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초록색 신경은 똑같이 떨어지지만 이번엔 보라색 신경 활성화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는 앱저티브 페이지에 스페시픽하고 하나는 컨수머터리 페이지에 스페시픽하다는 이런 실험을 디자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일런스가 이제 학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치가 없었던 종 같은 것들이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런 고전적 조건과 파블로프 조건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종같이 의미 없던 중립 자극이 나중에는 어떤 어, 그,
그 의미를 갖게 되는, 세일런스를 갖게 되는 걸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동물은 또 이 일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까지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가간다든지 하는. 네, 그래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저희 아이들은 똑똑똑 집에 그 문이 어, 그 노크 소리가 들리면 택배 아저씨가 온다고 좋아하고 있고, 또 아까 여기 2차적 조건 행동화라는 뜻은 이제 동물로 하여금 아까 맨 처음에 고양이가 배를 누르면서 열심히 배를 눌러서 먹으려고 하듯이 배를 누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거는 우리의 그 도박과 매우 같은 이 양상의 레버를 누르고 뭔가를 얻는 확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행동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런 그 기전들을 매개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도파민이 이런 걸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 아주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실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보면은 원숭이한테 맛있는 것을 갑자기 주면은 그때 도파민이 화락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 도파민이 쾌락신경이구나 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좀 더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딸랑딸랑 하고 종을 울리고 좀 있다가 먹을 걸 주는 걸 계속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확 올라가는 게 먹을 걸 줬을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딸랑딸랑 이 신호를 줬을 때 도파민이 확 올라가는 것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하여 그리고 오히려 이 보상을 갑자기 주다가 갑자기 한번 안 주면 갑자기 그 기대를 실망시키면 그때 도파민이 내려간다는 걸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쾌락 자체, 쾌락은 왜냐하면 딸랑딸랑 때 쾌락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었을 때 쾌락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쾌락이 아니라 세일런스, 이 딸랑딸랑해서 들었을 때의 도파민이 이걸 매개한다라고 이 1997년 사이언스 논문도부터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게 되었습니다. 여기 근데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프리딕션 에러 아까 그 예상 못했던 보상이 안 오거나 예상 못했던 보상이 오거나 했던 프리딕션 에러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노블티에 대한 개념으로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도파민 신호가 있던 이런 세너스 회로에서 이런 리얼드 프리딕션 에러를 보고한다는 가설을 리얼드 프리딕션 에러를 주로 도파민 담당한다라는 가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노블티가 또 도파민과 관계되는데 왜냐면은 노블티가 가장 대표적인 그 리얼드 프리딕션 에러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참신성 자체가 리얼드 프리딕션 에러가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신한 자극은 아직 한 번도 몰랐던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죠. 뭐 새로운 딸랑딸랑을 했으면은 이게 어쩌면 아주 중요하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하게 나쁜 일일 수도 있으니까 탐색을 해봐야 된다라는 매우 세일런트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노블티에 대해서 도파민이 나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 그 동물들은 이제 각성 수준과 탐색 활동이 증가하고 이는 도파민 활성기의 증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참신한 자극이 전 전두엽의 도파민 방출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탐색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람에게서도 참신한 자극이 각성 상태를 증가시키고 탐색 활동을 유발하고 이 호기심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 몇 번 반복돼서 그 새로운 자극이었지만 계속 반복이 되고 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익숙해지고 더 이상 딸랑딸랑은 무시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도파민이 이런 동기와 또 되게 큰 관련이 있다라는 설명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 will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고 시작하는 능력이라 되어 있고 충동을 참는 능력 또는 또한 행위 결정 능력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volition, 의욕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대상 지향이 아니고 이 리뷰에서 용어를 구분한 것이 의욕이 딱 특정 대상을 추구하여 의지를 집행하는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욕, 볼리션이 세일런스와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의지, will은 개체 기본적인 반응 준비성, 에너지 레벨과 관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을 좀 더 발전시키면 대상이 세일런트한 것으로 그 지각될 때 일어나는 도파민의 간헐적 방출이 이런 대상 지향적 의욕, 볼리션의 어떤 과 같은 등가물이고 자극이 없는 휴지기에
이런 게 반응할 준비에 대한 상태와 관계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좋은 아주 실험적 증거로 도파민이 특히나 동기를 담당한다는 보여주는 실험으로 실험 동물에게 이 레버를 누르면은 설탕을 먹고 레버를 안 누르면은 그냥 맛없는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한 실험에서 정상적인 쥐라면은 레버를 누르는 노력을 해서라도 설탕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을 쓰면은 쥐는 더 이상 레버를 누르지 않고 그냥 맛없는 차우만 먹게 됩니다. 이게 만약 더 이상 쾌락을 못 느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기의 힘이 약해진 구분하기 위해서 레버를 없애고 그냥 둘 다 아무 노력 없이 먹게 만들면은 그때는 또 이 설탕을 먹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도파민이 없어도 그 쾌락을 구분하는 거는 잘 하는데 동기만이 없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차단된 동물도 사료보다 설탕이 좋다고 느낀다는 것으로 도파민이 쾌락을 코딩한다는 가설을 기각하고, 그래서 쥐가 레버를 누르지 않는 것은 노력을 해서 무엇을 쟁취하려는 원팅, 노력, 모티베이션을 약물이 차단하기 때문에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도구적 행동, 레버를 누르기라든지 찾아가기 같은 비용을 지불한 행동을 해서라도 더 큰 쾌감을 추구하려는 동기, 의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자극제, 마약 같은 그런 종류인 거죠. 이런 거 일시적인 하이가 되더라도, 약물의 역할은 그 자체로 쾌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쾌락적 행위를 추구할 동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약물 자체가 쾌감이 아니라 다른 쾌락적 행동을 추구할 동기 강화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코케인, 엑스터시 등은 파티 약물, 더 파티를 해서 여러 활동을 더 신나게 하게 하는 그런 약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세일런스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노력해서 자극을 추구하려는 기본적인 동기, 모티베이션 윌도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도 또 이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기억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고, 이걸 다 그 기억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최적의 비용 효과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또 반대로 자극기 용량이 너무 작다면 다양한 자극을 공존한 상태에서 적절한 행동 반응을 하는데 불리할 것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만약 이미 에너지도 많이 쓰고 있는데 계속 모든 걸 기억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그 작업 기억 에너지를 써가지고 알뜰하게 사용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 중요도를 부여한다고. 그래서 기억할 만한 것과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어, 구분하는 중요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일런스 자극에 대해서 세일런스를 부여해서 이건 기억할 만하구나 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리뷰에서는 노에피네프린과 도파민에 관련해서 적절하면 적절한 기능이 되는데 태스크 퍼포먼스가 이게 너무 낮으면 도파민계 활성이 지나치게 낮으면 작업기억 능력보다 정보를 너무 조금 처리해서 주의력이 적은 어텐션이 낮고 드라우지네스 한게 될 거고, 만약 이게 너무나 과잉하게 도파민계 활동이 올라가면은 통상적으로 무시해야 되는 이런 자극들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세일런스를 부여해서 작업기를 과도하게 일으켜서 인지장애, 유의력장애 혹은 이런 정신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화와 문명사회의 도파민계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보면, 원래 예전 이런 시대에서는 그 도파민계가 민감화되는 게, 자, 이런 빨간색 열매와 초록색 열매와 파란색 열매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적응적 반응으로 이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쓰기 위해서 이런 보고 도파민이 나오고 먹어보고 또 도파민이 나오고 해서 이게 그 이렇게 생긴 빨간색 거는 좋은 거구나 아닌 거구나를 깨닫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아주 적절한 작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경험해보고 자기가 그 최적화해가는 과정보다는 명시적 정보 전달 코드, 그러니까 이미 그 초콜릿에 라벨이 붙어 있죠. 아주 맛있는 거 써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한 문명 사회에서는 도파민계의 민감한 능력, 그러니까 어떤 거에 어머나 이거 꼭 해야 되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또 더
어머나 이거 꼭 사야 돼, 이거는 꼭 먹어야 돼라고 느끼게 만드는 이런 도파민계를 이용하는 상업적인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존적으로는 더 해롭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이런 생존 적합적이었던 이런 기전들이, 도파민 기전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나쁘게 만든다고 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이런 대사 질환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준의 대사 질환에서는 고열량 식품을 이제 선호하고 잉여 열량을 지방에 기능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먹이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민감하게 먹을 걸 반응해서 어머 저거 꼭 먹어야 돼 뛰어가고 하는 게 진화와 생존에 꼭 필요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먹을 게 너무 많고 어머 저거 먹어야 돼 라고 느낄 때마다 먹으면은 오히려 과잉 에너지가 되게 되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탐색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원래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목이 마르거나 같은 욕구, 니드가 발생했을 때 이런 탐색 시스템이 도파민이 확 나오면서 지각인지 운동기의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해가지고 이 니드를 충족시키는 자극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욕구는 정말 배고픔, 목마름 같이 생리적으로 부족할 때만 발생을 하고, 대상을 획득해서 소비하면 해결해서 항상성이 회복되고 그러면 개체에게도 생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쾌감이 생겨서 이걸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만 상태가 되면은 포식 후 나른한 휴식을 해가지고 더 이상 찾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명화에 생긴 이런 항상성, 배부른 상태,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더라도 이 어떤 자극들, 이런 맛있는 자극들을 제공하게 됐고, 이게 중독을 일으키는 자극이고, 이를 통해서 이것들이 도파민계를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머머 저거 꼭 먹어야 돼 라고 느끼게 돼서 이걸 먹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해롭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파민계 기능에 대해서 최근 이런 여러 기전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리얼드 프리딕션 에러 관점뿐만이 아니라 노블티, 세일런시, 다음에 여기는 액션 아웃컴과 관계되는, 그래서 파블로프, 그러니까 학습과 오퍼런트 학습을 다 함께 이해하려는 이런 새로운 이론도 최근 나오고 있어서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고 관심 있으면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제가 평가하기로는 현재 학계에는 도파민이 리얼드 프리딕션 에러를 담당한다라고 주장했던 어떤 주요 학파가 있고, 또 이 학파와 별개로 또 세이런시를 담당한다고 주장하는 학파도 있고, 특히나 이게 이제 또 VT에서 뉴클리어 어크인버스를 가는 거랑 서브스턴스 나이아가라에서 그 도르살 스트라툼으로 가는 거랑 또 구분해서 얘기하는 데들도 있고, 또 도파민이 수초 내로 후다닥 나왔다 없어지는 이런 패스트한 신호와 몇 분간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가는 슬로우한 신호와 며칠간 계속 높게 유지되는 토닉한 신호가 각각 리얼드 프리딕션 에러, 뭐 세일런시 밸류, 리얼드, 무브먼트, 퍼니시먼트 이렇게 각각 또 이 시간적 축에 따라서 도파민 기능이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도파민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식욕 추구에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항상성과 쾌락 추구가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성은 이렇게 같은 높이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에너지 레벨 체크해서 식욕을 조절하고 기초대사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셋 포인트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셋 포인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런 쾌락 추구, 이런 셋 포인트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 쾌락 추구 같은 다른 요소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변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의 깊이가 같은 강수량이랑 같은 높이로 유지되겠지만 외부 요건,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쾌락 추구 문명에 산다든지 하는 게 되게 되면 이 외부 요건이 변하게 되면 호수의 수위가 높은 쪽에 고정이 되고, 또 호수의 수위가 변하면 귀농을 한다든지 아주 먹을 게 부족한 환경으로 이동한다든지 하면 또 호수 높이가 낮은 쪽에 고정이 돼서 셋 포인트가 세팅에서 옮겨 다닌다는 이런 이론적으로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깻잎김치 톡톡 시원하다. 모든 김치 톡톡톡 재료는 달라도 톡 쏘는 김치 톡 쏘면서 시원한 게 정말 역시 맛이 있어.
미친다 진짜 미친다 진짜 미친다. 보셨죠? 그래서 현재 제가 잠깐 이제 심심할까봐 좀 지루할까봐 재밌는 동영상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쾌락이 너무너무 맛있고 음식에 대한 쾌락으로 너무너무 맛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거의 미칠 것 같은, 너무너무 먹고 싶어하는 이런 양상들이 현대엔 많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려는 양상이 현대 비만의 큰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설탕을 많이 먹게 된 게 비만 유병률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펴보면 최근 한 몇십 년만 살펴봐도 이 먹는 거의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20%나 증가했고, 이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소, 현대인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옛날 사람 구석기 시대에는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현대에는 굉장히 먹는 게 먹기 쉬워졌다는 게 큰 변화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요인에 의한 변화가 현대 비만의 가장 중요한 그 원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쾌락적인 음식이나 음식에 관련된 사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뇌에 수초 후에 쾌락 중추들의 혈류량이 느는 게 펑셔널 MR에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쾌락에 대해서 뇌가 반응하는 것이 현대 이 비만의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메타볼릭, 그러니까 하이포살라무스나 이런 그 힌드브레인이 하고 있는 대사적으로 항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힘과 헤도닉하게 그 쾌락을 추구하려는 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비만이 이제 더 바이어스, 치우쳐서 생긴다라는 이론들이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항상선 축은 건강하지만 쾌락적 축이 이제 구석기 시대에 있을 때는 아까 강수량이 적은 그 호수처럼 낮은 쪽에서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살찌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현대인이 돼서 여러 가지를 배달해서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강수량이 높은 호수처럼 이럴 때는 이 호수면이 높아진 쪽에서 체중이 한 10kg, 20kg 높아진 쪽에서 새로 고정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로스테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셋 포인트가 구석기 시대에는 여기 정도 있다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런 부담이 로드가 찾아오면은 이런 호메스테이스를 변화시키는 알로스테틱 로드에 의해서 뉴 얼터드 셋 포인트에서 이제 고정이 돼서 여기 근처로 유지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쾌락, 그러니까 모티베이션, 쾌락, 그리고 도파민 같은 일들이 우리의 항상성, 그냥 적절히 먹고 살고자 하는 힘을 또 이렇게 이동시키는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으면 이제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비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진화해 오다가 이제 이렇게 진화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축으로 푸드가 어딕션이 되냐라는 이런 논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은 이제 연구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음식 중독과 음식 중독적 행동들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중독이란 무엇일까? 정신과 진단 기준을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참고로 약간 보여드리면, 이 진단 기준에 있어서 물질 중독이라는 게 물질과 물질 관련된 어떤 중독적인 행동 이런 분류가 있었고, 여기 예전에는 이런 마약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새로 생긴 게 갬블링 디스오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독에 있어서 물질이 없고 non substance, 이제 물질이 없는 중독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하여간 이런 중독이 되려면 그냥 뭐 밥을 많이 먹는다, 밥 중독이냐, 제가 예전에 음식 중독 얘기했더니 이제 밥 중독이냐라고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중독은 뭘 많이 먹어서 그걸 중독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중독이다, 중독적으로 뭔가 어떤 개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려면 삶의 질의 저하나 신체적 의존, 내성 금단 같은, 그다음에 통제에 대한 실패, 그리고 주관적인 이런 상태, 이런 요건들을 만족해야지 이것을 그 중독이라고 하지, 사용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빠르게 관련 자료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물질 사용 장애뿐만 아니라 도박장애나 인터넷 게임 장애 같이 물질이 없는 질환도 이런 문제들을 다 얘기하고 있고,
또 남용되는 물질로 이거 나중에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 참고하려고 보여드리면 다양한 이런 마약이나 아니면 기호품들, 니코틴, 카페인 등이 남용되는 물질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기호품이고 뭐가 불법 약물이냐 그리고 어떤 게 중독이냐라고 하면은 기호품은 이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찾게 되는 건 다 기호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게 대체로는 생존 욕구와 충족 및 항산소 회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것이 기호품이고 어느 게 마약이냐라고 부르는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겁니다. 과학적인 거라기보다는 의학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한때는 마약이 기호품이었던 때가 있고 한때는 술이 그 마약같이 불법 약물이었던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물어보는데 기호품과 불법 약물의 차이는 사회적 합의라고 봐야지 이렇게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에 대해서 아까 그 원팅과 라이킹 얘기를 좀 했었죠. 그 쾌락과 갈망에 대해서 거기에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는데 라이킹이 이제 좋아하는 거고 원팅이 인센티브 모티베이션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독에 관해서 발견된 것이 인센티브 센시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점점점 오래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수록 라이킹은 줄어들고 원팅은 늘어나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점점 마약을 하면 할수록 마약에 대한 쾌락은 줄어들고 갈망만 늘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음식에 적용해 보면은 점점 음식을 갈망을 강력하게 하고 정말 열심히 음식을 추구하지만 하지만 별로 그렇게 쾌락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 이걸 잘 보여줘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영화는 어떤 중독에 대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지금 도너츠에 대한 갈망으로 참지 못하고 도너츠를 마구 입에 넣으면서 표정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라이킹은 없고 그냥 갈망만 가득할 뿐이고 그러다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 너무 살찔 것 같고 내 잠탄 거야. 후회할 거야. 다시는 안 먹고 그리고 버립니다. 버리고 침 뱉고 다시는 안 먹겠다고 하는데 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자 갈망이 찾아옵니다. 강력한 갈망이 찾아와서 갈망을 참지 못하고 또 다시 자기가 버렸던 도너츠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버렸던 도너츠를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갈망은 있지만 쾌락은 없는 이런 상황들이 현대인에게 많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전형적인 중독적인 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중독을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없는 중독과 이렇게 명확하게 물질들이 있어서 중독이 되는 걸 나누긴 하는데 행위 중독에 대한 관심이 이제 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위 중독에 대해서도 아까 그 리뷰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화학물질이 아니라 어떤 되는 피질에서 정보 처리를 통해서 세일런스를 부여받는 자극들 이런 것들이 중독성을 가지는 거고 이게 계속 참신성도 제공하고 계속 자극을 하고 도파민을 계속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이 개체의 각성 이 세일런스에 의한 각성들이 증가해서 지속적으로 이 자극을 추구하게 하지만 이것은 어떤 항상성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죠. 배불러지는 것도 아니고 뭐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포만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도박이나 일부 게임은 간헐적으로 인터미턴트하게 가끔 강한 보상을 제공해서 더욱더 일순간 그 777 나왔을 때 머리가 빵 터지는 것 같은 느낌, 너무 강렬한 쾌감, 강렬한 그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게 진화적으로는 한 번도 그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우리 현대인들은 여기에 잘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음식 중독에는 어느 측면이 더 강할까요? 물질 중독적인 측면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행위적인 게 강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위적인 게 더 강하다고 합니다. 물질 자체, 왜냐면 설탕, 뭐 소금, 밀가루 같은 거를 각각 가루로 만들어서 주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죠. 물질 중독이었다면 다 각각을 가루로 넣어서 주사를 넣거나 코로 흡입하거나 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그 물질 그 자체에 대한 요소가 아니라 이걸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 음식이 만드는 감각들 단 감각, 다음에 기름지고 부드러운 감각,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 씹히는 느낌의 통합 감각적인 그 경험에 대해서 아까 도박 중독과 비슷하게 중독이 되는 거지 물질 자체 때문에 중독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밥 중독, 쌀 중독이 아닌 거죠. 맛있는 요리 음식에 대한 중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사이클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쾌락적이어서 먹게 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쾌락적이어서 이제 많이 먹게 됩니다. 쾌락적이어서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 이렇게 먹다 보면 좀 이따 나올 사회적 지탄,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자기 외모에 대한 고민, 그래서 사회적 지탄 여러 이유로 아니면 건강에 대한 나쁨도 작용하겠죠. 그만 먹겠다라고 금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인터미턴트한 아까 그 보상처럼 금지하게 되면 더욱더 갈망이 커집니다. 한 번만 내가 마음껏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이제 뭔가 그 짜증나는 일이 생긴 다음에, 그러니까 뭐 그 대학원 지도 교수님한테 혼났다든지 뭐 이런 게 생긴 다음에 야 몰라 오늘 치킨 시켜 해가지고 시켜서 왕창 먹고 또 다음날 후회하고 이걸 반복하는 이런 양상으로 점점 더 중독이 심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음식에 대한 중독, 음식 이팅에 대한 중독이 사실 음식 물질에 대한 중독이라도 이팅 먹는 행동에 느끼는 감정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중독이 다양한 행위 중독의 하나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푸드 어딕션이 특히 인간의 현재 대사질환과 현대 질환의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제안한 이런 그 문서도 있어서 보여드리고, 여기에는 폴리시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가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나온 얘기로 이 푸드 인더스트리 같은 어떤 그 사업체들 중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중독적으로 만드는 이런 곳들이 어떤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메디컬 리서치도 잘 연구를 참여해야 된다 해서 우리도 지금 여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런 예로 설탕 음료에 대해서도 이 애니제임이라는 가장 그 대표적인 의학 저널에서 3가지 논문을 한꺼번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면 그 스크로즈 설탕 음료와 이 그 에너지가 없는 감미료 음료 스크랄로즈와 ASK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콜라와 제로 콜라처럼 이렇게 바꿔서 제공을 했더니 살이 훨씬 덜 찌더라가 애니제임이 나왔었고요. 이와 함께 이런 찬반 토론도 같이 애니제임에 실었었는데, 그래서 이 설탕 규제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설탕 음료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설탕 음료에 세금을 부여하면은 당뇨병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 것이다, 비만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토론이 됐고, 이런 걸 바탕으로 뭐 뉴욕에서는 이런 그 설탕 음료를 일부분 금지하는 뭐 이런 법이 나온 적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세나 이런 말로 비만을 질병으로,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흡연처럼 생각을 해서 폐암을 예방하기 위한 것처럼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만세나 아니면 다양한 담배세처럼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의 배경에는 설령 비만 가족에 태어났건 마른 가족에 태어났든지 간에 그 설탕 음료 학교를 가나 아니면 설탕 음료 금지 학교를 가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한때 이제 먹방을 규제할 거냐도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랑 이제 약간 다른 양상인 섭식장애. 섭식장애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섭식장애도 이 비만과 음식 중독에 연관돼서 또 많은 현대인들에게 큰 문제의 한 축이 되고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마른 사람들이 뚱뚱한 걸 숭배했다면 요즘 뚱뚱한 사람들이 마른 걸 숭배한다 얘기를 하고, 미스 아메리카의 그 BMI가 점점 마른 사람을 더 선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뚱뚱한지라고 자기 자신을 울면서 자기 비하하는, 자기 뚱뚱한 몸매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는 이런 한 소녀에 대한 동영상인데, 실제로 이 아이는 매우 마른 아이였던 겁니다. 이 공익 광고거든요. 이 공익 광고에서
섭식장애가 아노렉시아나 이런 병이 아주 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였습니다. 이런 게 더 나아가면은 특히 현대에 이제 연예인들이 중에 아주 마른 사람들이 많아서 또 이게 더욱더 이만큼 말라야 된다라는 그 높은 가치를 강압적으로 제공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다 보면은 자기 인지 장애, 난 왜 이렇게 뚱뚱한가라고 잘못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울면서 먹고 나서 토하고, 먹고 토하고 하는 이런 양상들이 현대인들에게 꽤 흔하게, 꽤 유병률이 높게 우리 주변에 10대, 20대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크게 이 섭식회로, 그다음 식욕회로에 있어서 그 식욕에 대한 요구를 너무나 오히려 강하게 더 강하게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별개로 남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너무 말랐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연구에 적용한 예로 저희 연구실에서 한번 이런 역학조사로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자신의 체형을 과도하게 착각하고 있는, 난 너무 뚱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자는 전체의 한 20 몇 프로 정도가 자기 너무 뚱뚱하게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자기 너무 말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 여자가 반대 방향이고요. 이렇게 자기가 난 너무 뚱뚱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성분들은 자존감이나 아니면 삶의 질이 더 낮았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높을수록 나쁜 건데 더 그 삶의 자존감과 삶의 질이 나쁜 양상을 보여서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음식에 대한 중독, 그러니까 너무나 맛있고 중독적으로 음식을 거의 도박과 마약처럼 만드는 이 상황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일단 그 쾌락적 폭식으로 만드는 폭식 장애와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게 이제 폭식장애에다가 더해져서 난 좀 말라야겠다라는 난 너무 뚱뚱했어라는 인지장애로 그러니까 합쳐지면은 이제 손 놓고 토하는 불리미아 놀보자 같은 양상이 되고, 이제 또 더 난 말라야겠다는 생각이 더 심해지면은 매우 매우 마른 체형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너무 뚱뚱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면서 안 먹는 타입과 다음에 폭식을 하고 토하는 타입으로 또 이렇게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네, 이게 다른 정신병으로는 이 강박이나 아니면 자기 체형인지 장애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아까 도박같이 충동장애와 다른 충동적으로 사는 거 등등 다양한 임펄스 컨트롤 디스오더와도 연관이 돼 있고, 또 특히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 그 ADHD에도 연관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는 그 섭식장애에 대한 어떤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주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은 섭식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분류 기준을 보시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진단 기준, 그다음에 심각도나 이런 진단 기준에 대한 세부 항목, 그다음에 신경성 폭식증, 불리미아 놀보자의 진단 기준. 여기서는 그 구토 같은 혹은 과도한 운동 같은 체중을 증가를 막기 위한 보상 행동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폭식장애는 그냥 많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 폭식을 많이 하고 폭식으로 인해 현저한 고통이 있다고 여겨져야 된다는 등등 얼마나 심한적인 정도가 있어서 폭식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 기준도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마르려고 하는 이 이팅 디스와 관련된 생물학적, 심리학적 요소들에 대한 참고 자료여서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불리믹 스펙트럼, 그러니까 그 토하는 토하거나 보상 행동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정보들이 있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부터는 또 이런 그 제한적인 혹은 그 에너렉시아 놀면서와 관계된 심리 요소들이나 관련된 요소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준 거여서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니까 관심 분들은 멈추고 보시고요. 이게 또 다양한 그 생물학적 요소들, 다양한 호르몬이나 이런 거를 관계돼서 사람들이 그 얘기했던 뇌의 어느 부위의 오피오이드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들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감정적, 다음에 그 인지적 요소들도 어떤 요소들이 이런 그 섭식장애에 연관되어 있는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 인지적인 요소와 이제 습관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이런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질환들이 서로가 명확히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서 이것도 가져봤는데, 이렇게 아노렉시아 nervosa가 있고, 여기 아노렉시아 nervosa가 그 체중을 계속 빼려고 노력하는 이런 쪽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자기 남자의 근육을 많이 키우려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이 OCD 강박증이라든지, 또 그 외에 몇 가지 질환들을 서로 이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서 헷갈릴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슬 디스몰피아, 아까 자기 근육 체형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기 너무 마르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에 대한 진단 기준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한되고 있는 건데, 아직 정식적으로 병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지만 야식증에 대해서도 이런 진단 기준이 제한돼 있어서 보시고요. 그 외에도 다른 관련된 유사 이 질환들, 푸드 어딕션 포함해서 그레이징, 알피드 뭐 이런 요소들이 많이 그 관련된 분야에 나오기 때문에 관심 분들은 더 참고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펄징 등 이런 그 개념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심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이제 당뇨병은 좀 약간 다른, 당뇨병이 이제 신경계가 당뇨병을 조절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많더라고요. 여러 학회 뭐 올해도 가서 그 제일 사람들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지만, 한번 기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뇌가 이 부위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가 미주신경이나 교감신경을 통해서 지방이나 간에서 시스템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조절할 거라는 이런 기전에 대한 그림이 있고, 또 다른 기전으로는 이 혈당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교감과 부교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콩팥에서 그 혈당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 부신을 통해서, 호르몬을 통해서 또 콩팥이 작용해서 혈당을 높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기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는 이 뇌하수체를 통해서 작용을 해가지고 혈당을 저혈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으로, 저혈당이 발생했을 때 여기를 통하여 혈당을 높이거나, 아니면 또 이 교감을 통해서 이 췌장에 작용해서 글루카곤을 높여서 혈당을 높이거나, 아니면 이 교감신경 이런 데서 작용을 해가지고 그 혈당을 또 조절한다는 이런 기전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당을 어떻게 센싱할 거냐 측면에서는 혈당이 그러니까 포도당이 높아지면은 엑사이테이션 되는 글루코스가 들어왔을 때 엑사이테이션 되는 G2 신경들의 기전과, 글루코스 들어왔을 때 이니미션 되는 GI 뉴런에 대한 기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전으로는 타니사이트라고 이 제3뇌실, third ventricle 근처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통해서 이 포도당이 이 세포로 전달이 되는 이런 기전들을 제시해서, 타니사이트도 중요한 그 혈당 센싱의 한 축을 이룰 거라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전으로는 하이팻 다이어트를 오래 해가지고 점점 그 개체가 변하게 되면은 이 글루코스가 원래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글루코스가 이런 마크로파지의 변화에 의해서 이 요소가 변해서 글루코스 옛날부터 조금 들어오는 이런 양상이 된다는, 그러니까 조금 들어오고 나중에 이게 또 그 글루콘이 많아져서 다시 그 글루코스 플럭스가 다시 리커버 된다는 이런 기전이 제한된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의 기전으로 이 렙틴이 어떻게 작용하냐라는 작용으로
렙틴이 이렇게 와서 여기 작용하게 되면 그 결과로 몸의 글루코스 레벨을 낮출 것이다 라는 이런 기전이 제안된 그림이 있고, 또 하나의 기전으로는 인슐린들이 뇌 곳곳에 인슐린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이것이 이런 베이거스 너브를 따라서 췌장과 간에 작용을 해서 이런 헤파틱 글루코스 프로덕션을 낮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기전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GLP-1 관련해서도 GLP-1이 장에서 분비돼서 나오면은 GLP-1이 이 시상압에 작용을 해서 이게 베이거스 너브를 따라서 다시 작용을 해서 헤파틱 글루코스 프로덕션을 낮출 거라는 이런 작용과, 글루카곤에 대해서도 글루카곤이 나오면은 뇌를 통해서 작용해서는 헤파틱 글루코스를 떨어뜨리는데 직접 페리펠랄로 글루카곤이 간으로 가면은 오히려 헤파틱 글루코스 프로덕션을 높일 거다라는 이런 두 가지 기전들이 있어서 이게 여러 혈당과 관련된 당 대사 조절과 관련된 뇌의 기전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다음 이런 이제 이 질환들에 대한 걸 살펴봤으면 과연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에 대해서 살짝만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중독에 대해서 진단하는 거에는 뭐 대표적으로 예일 푸드 어딕션 스케일이라는 설문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27개의 질문 이런 식으로 특정 음식을 먹는 경우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먹는다. 괴로움을 가져왔다. 특정 음식 때문에 사회적인 모임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질문들로 돼 있어서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사람마다 분석을 해보면은 특히 과다 섭취가 많은지, 음식 관련돼서 뭐 사회적 직업적 제약이 큰지, 해로운 결과 알면서도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사람마다 약간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 U, C 세 사람을 살펴보면은 C 사람이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이렇게 점수가 높고 심한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 사람을 음식 중독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거나, 특히 어느 양상으로 심한지, 당신은 특히나 시간을 많이 쓰는군요. 금단이 심하군요.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게 약간 서브 지표들이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또 유명한 섭식 행동 지표로는 DEBQ가 있습니다. 그래서 DEBQ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섭식을 하는지, 외부적으로 섭식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런 제한적으로 섭식을 하는지, 이런 걸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질문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불안하면 먹습니까? 제과점에 가면 상황적이 되면은 외부적인 상황이 되면 먹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섭식 행동이 어느 양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체형 인지에 대해서도 자기가 미디어에 대한 생각이든지 살찐 부분을 잘내는 상상을 해봤다든지 해서 자기가 얼마나 체형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런 도구들을 쓰면은 좀 더 잘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러한 1점부터 9점으로 되어 있는 에서 당신의 체형은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시각적으로 체형을 평가하는 이런 스케일도 나와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진단 방법들이 특히나 이제 이런 체형과 비만과 음식과 인지에 대해서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진단적 도구로 쓰고 있고, 그래서 서브 타입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료적으로 살펴보면 약과 심리치료 의료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약이겠죠. 약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네이처 리뷰 오브 드럭 디스커버리 아주 좋은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이 장에서 나오는 혹은 몸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들이 뇌에 작용하는 부위들과 그것도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도파민, VTA의 도파민 신경이 가는 길, 아니면 지난번에 살펴봤던 시상하부에 있는 요소들이 중요한 약의 타겟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여러 약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체중이 빠지는 감소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베리아트릭 서저리, 그러니까 비만 수술, 대사 수술이 가장 체중이 많이 빠지고, 그 외 많은 약들이 많이 체중이 10몇 프로까지 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DIO 로덴트, 그러니까 G 비만 모델과 사람에서
그 약효가 좋으면 좋을수록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G에서 한 20% 빠지면은 사람한테도 한 10몇 프로 빠지는 등,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에서 연구를 한 거랑 사람에서 연구한 거랑 활용하기에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참고 자료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현재까지 시판되었다가 여기 퇴출된 연도까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퇴출된 약과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만 약들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재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 페이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여러 약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은 GLP-1과 관련된 혹은 GIP와 관련된 것들이, 혹은 글루카곤, 다 인크레틴이죠. GLP-1, GIP, 글루카곤이라는 세 종류의 유사 호르몬들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렙틴과 그 MPY에 대한 리셉터, 그다음에 아밀린 등, 또 그렐린, 또 다른 이런 약들이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이런 약들에 대해 살펴보면은 저는 흥미로웠던 게 날트렉손이 쓰이고 있거든요. 날트렉손은 사실 아편을 막는 약이거든요. 아편에 작용하는 약. 또 알코올 중독에 쓰이거나 도박 중독에 쓰이던 약인데, 이게 비만 치료제로 쓰인다는 것은 비만이 중독 질환이라는 걸 또 증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프로피온도 비만약에 쓰이고 있는데, 이게 금연 보조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울증 치료제이기도 하고, 이것도 또 금연 보조제가 그 비만 치료제 쓰인다는 것도 이 마약 중독 같이, 담배 중독과 같이 비만도 중독 질환이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좋은 교훈을 준 예가 있는데요. 마리화나를 하면 식욕이 많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리화나 억제제, 리모나방트라는 마리화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약을 개발해서 비만 치료제로 시판이 됐었습니다. 시판 후에 살펴봤더니 우울증이 늘어나고 자살도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퇴출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는 큰 교훈은 쾌락, 욕구 자체의, 이거는 아마 아주 기본 단위 그 기준일 것 같아요. 마리화나는 그 오피오이드와 함께 그 엔돌핀과 함께 우리 몸의 쾌락이 아주 기본 그 구조인데, 기본 구조를 건드렸다가는 식욕만 억제되는 게 아니라 삶의 욕구도 다 억제되는 부작용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제약회사들이 약 개발에 굉장히 이제 도파민 쪽을 건드리는 거를 무서워하는, 쾌락과 그런 나쁜 예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더 잘 연구하면은 식욕만 억제하는 걸 잘 개발하면 잘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LP-1이 되게 중요한 그 예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리뷰를 한번 쓴 적이 있었고, 그래서 GLP-1과 GLP 플러스 GIP 같은 아니면 글루카곤 이런 게 많이 쓰인다고 예상이 된다고 앞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한 거는 이런 GLP-1이 사람들한테 썼을 때 얼마나 체중이 많이 주는지, 체중이 많이 주는 정도를 그 리얼월드 데이터를 내서 한번 논문을 낸 적이 한번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뇌의 어느 부위에 그 신경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 보기 위해서 GLP-1을 주사하자마자 음식 사진을 보여주고 펑션 MRI를 찍었더니 이 퓨지폼 자이러스라고 불리우는 이 부위 근처에 혈류량이 감소하는 걸 보여줘서 GLP-1이 이러한 음식 쾌락 해석에 영향을 준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예로는 아까 GLP-1과 GIP를 그 뇌에다가 줬을 때, 뇌실내에다 주입했을 때 얼마나 푸드 인테이크가 주는지를 보여준 게 있어서, 각각을 줬을 때는 별로 푸드 인테이크가 안 주지만 두 개를 함께 줬을 때는 시너지가 있더라. 그리고 섭식 행동 관련된 것도 변하더라라고 저희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뒤로 이 GLP-1, GIP가 계속 약으로 많이 개발이 돼서 이 털제파타이드라는 약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GLP-1과 GIP가 적절한 비율로 잘 작용하게 해서 이게 뇌에서는 식욕을 억제하고 섭식행동을 줄이지만 또 췌장과 지방에서는 또 이런 좋은 작용들을 하고 그 혈당 치료도 좋게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였고요. 올해 바로 몇 달 전에 NEJM에 털제파이드 10mg이 무려 20% 이상의 체중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비만 위수술과 거의 비슷할 정도이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까지 개발됐던 그 어느 약보다도 강력한 게 GLP-1, GIP 합한 약으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또 브레이크스루로 GLP-1을 먹을 수 있게 만든 이런 약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허가되어 있지 않지만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MC4R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AGRP와 폼시 뉴런의 바로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그 리셉터가 있는데 MC4R에 대한 아고니스트를 개발했더니 체중이 엄청 많이 빠지는 특히 희귀 유전 질환에 이게 나와서 이런 것도 새로운 약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 치료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요즘 이런 심리 치료를 디지털로 하는 거를 디지털 치료제라고 특별히 이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본 게 있어서 이름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비만 치료에서 또 하나 중요한 층이 생활 습관 조절이죠. 그래서 비만 치료를 위해서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생활 습관을 잘 조절을 하면 그래서 귀농하듯이 농촌에 가서 살듯이 완전 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비만이나 당뇨병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얽혀 있는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바뀌지 않아서 이런 행동 치료 일단 뭐 빵 많이 먹지 마시고 브로콜리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 이 말은 아무리 반복해봐야 아무런 치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느 분과 만나서 어떤 감정이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많이 먹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하여 잘 치료하려면 행동에 관련된 여러 심리적인 요소들, 동기, 감정, 인지들을 다 잘 다뤄야 되고 이것이 몸에 연관돼서 어떻게 체형이 변하는지까지도 잘 다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다 잘 측정을 해서 치료하고 싶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도구들을 써서 이 비만과 생활 습관을 치료하기 위한 이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심리 코치가 디지털로 모인 이 사람의 인지 행동, 매일매일의 행동이나 이런 걸 다 모아서 개인 습관 코칭을 매일 했더니 놀랍게도 8주간 코칭을 받는 동안도 체중이 많이 빠졌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보통 이런 코치 치료하면 문제가 코치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요요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인지행동 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를 8주간 받은 사람들은 8주 후에 이제 스스로 해보세요. 이제 코치 없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 계속 잘해서 지속적으로 체중이 빠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처음 연구했을 때 디지털 치료제를 말은 안 했는데 생활 습관 치료, 그러니까 심리 치료, 인지 행동 치료 같은 이 멘탈 헬스 치료를 잘 하면 이게 피지컬 헬스도 좋아지고 멘탈 디소더뿐만이 아니라 메타볼 디소까지 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 치료도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여러분도 신경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또 맞닥뜨릴 것 같아서 좀 이건 더 빠르게 이제 소개만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자세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의료기기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앨런 머스크가 뉴랄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람 뇌에다가 이걸 치료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는 어, 외부에서 대뇌 피지를 자극하는 전기적으로 자기적으로 자극하는 치료 1번이 있고 그 다음은 미주신경, 뇌와 몸을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치료하겠다는 쪽이 있고 세 번째는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뇌 심부에다가 직접 치료하겠다는 이런 쪽이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뇌 피질 자극 중에서는 특히 전기적 자극 치료가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우울증 등등 여러 치료에 쓰이는데 비만에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대표적인 논문 예로는 이렇게 전기 자극 치료를 전두엽에 해서 어떤 전두엽 기능, 자제력이나 이런 걸 높였더니 크레이빙도 줄어들고 트러블 리지스팅도 좋아지더라. 그래서 먹는 거 치료하는데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을 한 8일간 했더니 실제로 음식 섭취량도 줄어들고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더라. 이래서 성공적으로 롱텀으로도 전두엽에 정기적 치료를 해서 전두엽 기능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봐서 이걸 했을 때 뇌의 어느 부위 활성화가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걸 했었고 뉴클리어 어큐번스 이제 쾌락 중추의 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을
것을 관찰해서 이게 뇌내 피질 전두엽을 자극해서 결국에는 전두엽이 그 자기 이니비터리 컨트롤을 통해서 뉴클리어 어큐뮴스를 억제하는구나 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거스 너브를 통한 스티뮬레이션도 요즘 그 의료기기 측면에서는 많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형뿐만이 아니라 비삽입형 혹은 이어폰 형태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이게 어디까지 얼마나 그 실제로 검증된 효과가 있을지 약간 스캡티컬한 약간 비판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계속 연구는 되고 있고 계속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습적인 게 훨씬 더 확실하겠지만 수술하는 부담이 크고 비침습적인 거는 그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 이유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FDA에 어프로브된 방법에서는 직접 페이스메이커처럼 그 위 근처에 요 신경에다가 이걸 삽입해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밥 먹기 전에 킨다든지 하는지 하면은 식욕이 억제돼서 덜 먹게 되더라 라는 이런 베이거스 너브 모듈레이션을 통한 식욕 억제가 논문으로 나온 바가 시판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 신부 자극세를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겠죠.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옵토제네틱스, 케모제네틱스 같이 뇌 깊이 있는 신경을 직접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요. 그걸 사람한테도 하는 거입니다.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 비만에도 쓰일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논문들을 살펴보면 얘기들이 나올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리뷰를 쓰셔가지고 비만과 폭식장애에 어떻게 쓰일 거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도파민 VTA, LHA부터 나오는 LHVTA 뉴클리어 컨벤스의 이 도파민 회로가 있고, 이 회로가 또 이런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로 다양한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중요한 이제 그 타겟 목표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특히 그 호메오시스 상상성 중추인 벤트럴 메디아 하이포살라무스나 아르큐의 뉴클레우스로부터 LH로 이어지고, 이게 VTA나 뉴클레어 어큐뮴스 이어지는 이 시스템이 중요한 타겟으로 이제 이 리뷰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동물 연구나 아니면 또 사람 연구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요. 현재도 ongoing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실제 논문 예를 살펴보면은 이런 LHA나 이런 데다가 전극을 써가지고 체중을 이렇게 많이 줄였다는 논문도 있고, 뉴클리어 어큐먼스의 DBS를 해서 체중을 많이 줄였다는 논문에도 있습니다. 흥미롭게 바로 올해 얼마 전에 september에 이 네이처 메디슨에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어큐먼스를 자극했더니 그 로스 오브 컨트롤 이팅, 그러니까 정신줄 놓고 먹는 거죠. 로스 오브 컨트롤 이팅을 치료한다라는 그런 논문으로 뉴클리어 어큐먼스를 타겟해서 2명에 대해서 치료를 했더니, 그 다음에 여기는 전극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신경 그 활성을 측정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스 오브 컨트롤 이팅을 할 때는 특정한 어떤 신경 활성 이상이 관지되더라.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고, 이걸 바탕으로 이 스티뮬레이션을 했더니 한 달, 2달, 3달, 6달 하면서 체중이 점점 줄고, 그다음에 에콜로지컬 모멘터리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그 생활 그 현장에서 그 순간 하루에 그러니까 뭐 매번 몇 번이나 이런 로스 오브 컨트롤 이팅을 하냐를 스스로 보고하게 만든 게 있는데, 막 24번까지 하던 사람이 막 4번, 8번으로 많이 줄어든 억제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로는 또 환자가 스스로 sense of self-regulation,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control over food intake, 내가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됐고, craving이나 food eating behavior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 여러 설문지에서도 치료 효과가 잘 검증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최근에 나온 중요한 연구로 생각이 되고요. 또 관련해서도 한 몇 년 전이지만 글루코스 메타볼림들도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조절했다라는 이런 논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에서도 DBS를 쓰는 게 얘기된 적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요약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 제안했던 리뷰에 있는 그림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병이 심한 거고, 비만이나 대사질환이 심하면 위수술을 하지만 그 약할 때는 이런 그 영양습관
식단 조절 치료 혹은 약을 쓰게 됩니다. 이런 전통적인 치료 방법과 거울상으로 해가지고 그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인지행동 치료, 그냥 행동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상담 치료를 디지털로 하거나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아직 병이 심하지 않을 때는 좀 더 심하면 Transcranial Stimulation, 전기자극이나 자기자극, 좀 더 심해지면 Vagus Nerve Stimulation, 더 심해지면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사람한테 쓰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7년 전에 했었는데 이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어, 제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어떤 클리닉은 환자가 오면은 그런 디지털한 방법 등등으로 생활 습관을 측정을 해봐서 당신 특히나 감정적 폭식이 심하다 이런 걸 조사할 수도 있고, 다음 설문지를 더 해보면은 특히나 뭐 대학원 연구실 실험 관련해서 토의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때 감정적 폭식이 심하구나. 거기서 유전 요인이나 아니면 호르몬 혹은 뇌 활성화까지 측정을 한다면 특히나 쾌락 중추의 활성이 어떻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걸 바탕으로 당신은 특히나 쾌락적 중추의 문제로 그 감정적 폭식이 특정 상황이 심하니까 이걸 위해서 일단은 생활 습관 치료를 해봅시다. 혹은 심리 치료를 해봅시다. 혹은 그 식습관 치료, 운동 치료, 혹은 약, 혹은 그 의료기기 치료, 전자약을 치료받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다시 또 이거를 한 번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모니터링 하는 기술까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음식에 대한 욕구인 식욕이 가장 근본적인 욕구고, 근데 이거는 강력한 쾌락에 관계된 겁니다. 욕구의 기전으로 도파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연구가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생물학적인 필요인 항상성 기전과 쾌락에 대한 심적 갈망인 쾌락적 기전이 식을 이룬 두 개의 축이고, 이 두 축의 상호작용으로 식욕이 형성되고, 이런 과정의 결과로 식사량이 변하고 체중이 결정됩니다. 쾌락적인 기전의 식욕이 행위 중독적인, 음식 중독적인 양상으로 음식에 대한 갈망, 탐닉, 강박적 사용, 조절 실패, 나쁜 결과에 불과해 계속 사용 의존 내성, 금단 현상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형인지와 관련해서 섭식장애가 또 시대의 중요한 문제고, 또 이게 아까 쾌락적 식욕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뇌가 당대사를 조절하는 기전들이 제한되어 있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식욕 조절들이 이런 도파민, 항상성 혹은 장내 쪽에 작용을 하고, 심리치료, 신경치료, 의료기기 혹은 다양한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더 부분들을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나온 내용들이 이미 다 교과서적으로 확증이 되었거나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띤 그 디베이트 토론과 그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고 여기에 새로 본인만의 철학, 관점, 개념을 정리하시고 자신만의 연구할 방향, 주장할 방향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